신영수는 2달 후면 우체국을 떠난다. 35회를 한자리에서 일했다. 보름 우체국. 작은 항구 마을의 작고 낡은 건물이었다. 창문 너머로 갈매기가 날았고 우편함이 늘어선 벽에는 오래된 먼지가 앉아 있었다. 그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일을 했다. 편지를 분류하고 도장을 찍고 사서한 번호를 확인했다. 손에 익은 일이었다.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익숙했다. 하지만 27번 사서함만은 달랐다. 그 사서함은 30년 동안 아무도 찾아간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매달 5일이면 어김없이 편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다. 받는 사람의 이름만 적혀 있었다. 윤정자님께. 신영수는 입사 첫 해에 그 사실을 알았다. 선배 직원이 알려주었다. 저 사서함 주인은 벌써 돌아가셨어. 그런데 편지는 계속 와. 선배는 그렇게 말하며 묘한 웃음을 지었다. 마치 오랫동안 혼자만 간직해온 비밀을 처음으로 나누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 후로도 선배는 가끔 그 사소한 이야기를 꺼냈지만 정작 자신도 정확한 사연은 알지 못했다. 그저 매달 같은 날 도착하는 편지를 신기하게 여기며 차마 폐기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전부였다. 그때는 그저 이상한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글씨체로, 같은 사람에게 도착하는 편지.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의지였다. 규정대로라면 오래전에 폐기되었어야 할 편지들이었다. 수취인 불명, 장기 미수령, 도장 하나면 끝나는 일이었다. 그러나 신영수는 그러지 못했다. 편지가 도착할 때마다 그는 조용히 서랍 안에 넣어두었다. 서랍 속에는 이제 300통이 넘는 편지가 쌓여 있었다. 언젠가 본청에서 감사가 나왔을 때 한 직원이 그 서랍을 발견하고 의아한 눈초리를 보낸 적이 있었다. 신영수는 그저 정리가 좀 늦어졌습니다 라고 둘러대며 슬쩍 넘겼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 편지들을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는 것보다는 나았다. 아내는 가끔 물었다. 왜 그 편지들을 버리지 않느냐고. 신영수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다. 누군가의 마음이잖아.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 아내는 더 묻지 않았다. 그것이 신영수라는 사람이었다. 사소한 것에도 마음을 쓰는 사람.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그는 35년 동안 이 작은 우체국에서 큰 불만 없이 일할 수 있었다. 퇴직 날짜가 다가올수록 신영수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평생을 바친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생각보다 무거운 일이었다. 매일 드나들던 출입문, 손에 익은 소인 도장, 창밖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이 모든 것과 작별해야 했다. 그리고 27번 사서함도 있었다. 이대로 떠나면 이 미스터리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이다. 신영수는 그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30년 동안 누군가가 죽은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 그 사람은 누구이고 왜 이런 일을 계속하는 것일까? 그날도 평소와 같은 하루였다. 오전 업무를 마치고 점심을 먹은 신영수는 오후 우편물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달력을 보니 5일이었다. 심장이 살짝 빨라졌다. 오늘이었다. 그는 손을 멈추고 우편함 분류대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다른 직원이 우편물 자루를 들고 들어왔다. 신영수는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자루를 열었다. 봉투들 사이에서 익숙한 필체를 발견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흰 봉투, 단정한 세로 글씨. 윤정자님께. 발신인 칸은 비어 있었다. 신영수는 봉투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35년 경력의 우체국 직원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을 것이다. 그날 밤 신영수는 퇴근 후에도 사무실에 남았다. 서랍을 열고 300통이 넘는 편지들을 책상 위에 꺼내 놓았다. 누렇게 변색된 봉투부터 비교적 최근에 깨끗한 봉투까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쌓여 있었다. 그는 가장 오래된 봉투부터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소인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어느 우체국에서 붙였는지 그것이 단서가 될 수 있었다. 오래된 소인은 흐릿했지만 자세히 보니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같은 지역 이름이 찍혀 있었다. 동백도. 신영수는 그 지명을 본 적이 있었다. 본섬에서 배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섬이었다. 인구가 채 100명도 되지 않는 외딴 곳. 그곳에 사는 누군가가 30년 동안 한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었다. 그는 봉투를 가만히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바다 위로 등대 불빛이 멀리서 깜박이고 있었다. 어쩌면 저 불빛 너머 동백도 어딘가에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퇴직까지 남은 2달. 그 시간 안에 이 오래된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지 신영수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가야 한다고. 가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그는 편지들을 다시 서랍에 정리해 넣었다. 가장 최근에 도착한 편지만 따로 챙겼다. 내일 휴가 신청서를 써야겠다고 그는 생각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규정이 아닌 마음을 따라 움직이기로 했다. 창밖의 등대 불빛은 여전히 깜박이고 있었다. 마치 오래 묻혀있던 이야기가 이제야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다. 보름우체국은 원래 직원이 셋이었다. 지금은 신영수와 후배 직원 1명, 그리고 시간제로 일하는 청년 하나가 전부였다. 마을 인구가 줄면서 우편물도 줄었고 우체국의 규모도 자연히 작아졌다. 그래도 신영수는 이 작은 우체국을 떠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젊은 시절 다른 도시에서 더 좋은 자리를 제안받은 적도 있었다. 그때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 동네 사람들 우편물은 내가 챙겨야지. 후배 직원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었다. 별것도 아닌 일에 책임감을 느끼는 신영수가 신기하면서도 존경스러웠다. 사서함 27번에 대해서도 후배는 알고 있었다. 신영수가 가끔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그 편지 아직도 와요? 후배가 묻자 신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달에도 왔어. 후배는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누가, 왜 그러는 걸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사서함은 작은 전설이 되어 있었다. 누군가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보내는 편지라고 했고, 누군가는 치매에 걸린 예지 연인이 보내는 거라고 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신영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 어귀를 지나쳤다. 50년 가까이 산 동네였다. 골목마다 그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가게 주인들도, 학교 선생님도, 그가 배달했던 편지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그 중에는 윤정자라는 이름도 있었다. 신영수가 입사했을 무렵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그러나 마을의 나이 든 어른들은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조용하고 단정한 사람이었다고, 젊었을 때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웠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결혼 후에는 다른 마을로 옮겨가 살았고 세월이 흘러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졌다. 신영수는 집에 도착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낡은 지도를 펼쳤다. 동백도의 위치를 손끝으로 짚어보았다. 작은 점 하나였지만 그 안에 30년의 사연이 숨어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우체국장에게 휴가를 신청하기로 결심했다. 퇴직을 앞둔 직원에게 휴가를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문제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그리고 그 발견이 자신의 마지막 몇 달을 어떻게 바꿀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바다는 고요했다. 파도 소리만이 낮게 들려왔다. 신영수는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내일이면 30년 묵은 수수께끼를 향한 첫걸음을 떼게 될 것이었다. 잠들기 전 신영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떠올렸다. 처음 우체국에 입사했던 날 선배가 해준 말이었다. 편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야. 누군가의 마음을 옮기는 그릇이지. 그러니 함부로 다루면 안 돼.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온 35년이었다. 27번 사서함의 편지들도 마찬가지였다. 비록 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해도 그 안에는 누군가의 진심이 담겨 있을 것이다. 신영수는 그 진심의 주인을 만나 어쩌면 마지막으로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고 싶었다. 그것이 그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는 가장 뜻깊은 마지막 임무가 될지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신영수는 우체국장에게 휴가를 신청했다. 우체국장은 흔쾌히 승인해 주었다. 퇴직 전에 쉬어야지.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 신영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쉬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그날 오후 본청 자료보관실을 찾아갔다. 27번 사서함의 등록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자료보관실은 지하에 있었다. 먼지 쌓인 서류함이 줄지어 있었고 형광등 불빛은 희미하게 깜박였다. 신영수는 오래된 장부를 하나씩 꺼내 살펴보았다. 손끝에 누렇게 변한 종이의 질감이 느껴졌다. 마침내 그는 찾고 있던 기록을 발견했다. 27번 사서함은 지금으로부터 53년 전 윤정자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록되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23이었다. 등록 사유는 단순히 개인 우편물 수령이라고 적혀 있었다. 기록을 더 따라가니 그녀는 등록 후 5년 동안 정기적으로 사서함을 이용했다. 그러다 어느 시점부터 이용 기록이 끊겼다. 신영수는 그 시점이 그녀의 결혼 시기와 일치한다는 것을 짐작했다. 결혼 후 그녀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고 사서함은 자연히 방치되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사서함 이용 기록은 없는데 편지는 계속 도착했다. 누군가가 그녀가 더는 이 마을에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른 채 편지를 보낸 것일까? 아니면 알면서도 계속 보낸 것일까? 신영수는 장부 옆에 끼워진 오래된 메모를 발견했다. 전임자가 남긴 글씨였다. 이 사서함, 정리하지 말 것. 사연이 있는 듯함. 메모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이었다. 신영수가 입사하기 10년 전의 일이었다. 그렇다면 적어도 2세대에 걸쳐 우체국 직원들이 이 사서함을 암묵적으로 지켜온 셈이었다. 신영수는 자료보관실을 나서며 생각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오래된 이야기였다. 어쩌면 우체국이라는 작은 공간이 누군가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비밀을 조용히 품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는 계단을 오르며 문득 자신이 입사했을 때를 떠올렸다. 그때만 해도 27번 사서함은 그저 여러 사서함 중 하나였을 뿐 특별히 눈에 띄는 곳이 아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서함은 조금씩 그의 마음속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어쩌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가 그 이야기에 마지막 조각을 맞추어 줄 사람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날 저녁, 그는 다시 서랍 속의 편지를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소임뿐 아니라 봉투의 재질과 필체의 변화에도 주목했다. 가장 오래된 편지의 글씨는 힘차고 또렷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글씨는 점점 가늘어지고 떨림이 더해졌다. 누군가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불빛에 비춰보았다. 종이가 얇아 안의 내용이 살짝 비쳤지만
봉투를 함부로 열어볼 수는 없었다. 그것은 우체국 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이었다. 받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해도 편지의 내용을 몰래 들여다보는 것은 옳지 않았다. 대신 그는 소인에 더 집중하기로 했다. 동백도 우체국. 그 작은 섬에서 붙여진 편지였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동백도는 본섬에서 배로 2시간 거리. 인구 70여 명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다. 정기 여객선은 하루에 단 2번 운항했다. 신영수는 다음 날 아침 첫 배를 타기로 결심했다. 아내에게는 옛 동료를 만나러 간다고 짧게 말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어쩌면 정말로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이었다. 다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배낭을 챙기며 그는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짐을 꾸렸다. 갑작스러운 출장도 아니고 단순한 여행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챙기기로 했다. 가장 최근에 도착한 그 편지였다. 배에 오르기 전 그는 가장 최근에 도착한 편지를 가방 깊숙이 챙겨 넣었다. 혹시라도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 편지를 보여주며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었다. 항구에는 이른 아침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배의 엔진 소리가 낮게 울리기 시작했다. 신영수는 난간을 잡고 멀어지는 항구를 바라보았다. 35년 동안 한 곳에서 일했던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미지의 곳을 향해 떠나는 순간이었다. 파도는 거칠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일었다. 2시간 후 배는 동백도 선착장에 닿았다. 작은 섬이었다. 낮은 지붕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마을 어귀에는 늙은 동백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겨울이 아니었지만 신영수는 문득 그 나무에 붉은 꽃이 가득 피어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그는 천천히 마을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작은 우체국 건물이 멀리 보였다. 그곳에서부터 그의 진짜 조사가 시작될 것이었다. 선착장에는 늙은 어부 몇 명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신영수는 그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작은 섬마을 특유의 온화한 시선이 그를 맞아주었다. 한 어부가 물었다. 어디서 오셨소? 본섬 우체국에서 왔습니다. 옛 자료 때문에 잠시 들렀습니다. 어부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일에 몰두했다. 신영수는 마을 길을 따라 걸으며 주변을 살폈다. 집들은 대부분 낮고 오래되었다. 빨랫줄에는 색이 바랜 옷가지들이 걸려 바람에 흔들렸다. 골목 한쪽에는 작은 구멍가게가 있었고 그 앞 평상에는 노인 2명이 앉아 한가로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신영수는 그 풍경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다. 자신이 일했던 보름우체국이 있는 마을도 한때는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섬. 그 안에서 누군가는 30년 동안 변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우체국 건물 앞에 다다르자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문에는 작은 종이 매달려 있었고 그가 문을 밀고 들어서자 종소리가 가볍게 울렸다. 카운터 안쪽에서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동백도 우체국을 오랫동안 지켜온 사람이라는 것이 한눈에 느껴졌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신영수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 편지가 이곳에서 발송된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노인은 봉투를 받아들고 천천히 살펴보았다. 안경을 고쳤으며 글씨체를 들여다보는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신영수는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이 노인은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봉투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낡은 창틀을 흔들었다.
신영수는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렸다. 35년 동안 사람을 상대해 온 경험이 그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었다. 누군가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는 다그쳐서 끌어낼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마침내 노인이 입을 열었다. 이 글씨, 낯설지 않습니다. 신영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누구의 글씨인지 아십니까? 노인은 봉투를 다시 카운터 위에 내려놓았다.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섬 안쪽에 사는 어른입니다. 박철암이라는 분이지요. 매달 같은 날, 같은 우체국에서 편지를 붙이십니다. 벌써 몇십 년째 그렇게 하고 계세요. 신영수는 그 이름을 가슴 깊이 새겼다. 박철암. 드디어 30년 묵은 수수께끼의 한 조각이 손에 잡히는 순간이었다. 그분을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노인은 잠시 신영수를 살피듯 바라보았다. 낯선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 묻는 질문이었다. 그러나 신영수의 진지한 눈빛에서 노인은 무언가 믿을 만한 것을 느낀 듯했다. 그분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찾아가시더라도 너무 무리한 질문은 삼가 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노인은 가게 안쪽에서 작은 종이에 약도를 그려주었다. 섬 안쪽, 등대 근처 외딴집이라고 했다. 신영수는 약도를 받아들고 정중히 인사한 뒤 우체국을 나섰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드디어 30년의 비밀을 품고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약도를 따라 걷는 길은 가파르고 좁았다. 섬의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인간은 드물어졌고 길 양옆으로는 마른 억새풀이 바람에 흔들렸다. 신영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걸음을 옮겼다. 35년 동안 책상 앞에 앉아 일했던 그에게는 쉽지 않은 길이었다. 20여 분을 걸어 오르자 멀리 등대가 보였다. 흰색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낡은 등대였다. 그 아래로 작은 집 한 채가 외따로 서 있었다. 지붕은 낮았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그러나 한쪽 구석에는 정성스럽게 가꾼 화단이 있었다. 화단에는 동백나무 몇 그루가 심겨 있었다. 길은 점점 가팔라졌고 마을의 끝자락을 지나자 더 이상 사람이 사는 집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좁은 산길과 그 끝에 우뚝 선 등대만이 시야에 들어왔다. 신영수는 가끔 멈춰서서 가쁜 숨을 고르며 자신이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그려보았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죽은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사람, 그 마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일지 그는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다. 신영수는 화단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계절이 맞지 않아 꽃은 피지 않았지만 누군가 오랫동안 정성을 다해 돌본 흔적이 역력했다. 잡초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된 흙, 가지치기가 잘 된 나무들. 이 집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 화단만 보아도 짐작이 갔다. 집 자체는 작고 허름했다. 슬레이트 지붕은 군데군데 색이 바랬고 처마 끝에는 오래된 풍경 하나가 매달려 가만히 흔들렸다. 마당 한 구석에는 작은 우물이 있었고 그 옆으로 나무로 짠 평상이 놓여 있었다. 평상 위에는 낡은 라디오 한 대가 덮개도 없이 놓여 있었다. 신영수는 그 풍경에서 단출하지만 정갈한 삶의 흔적을 읽었다. 누군가 오랜 세월 홀로 이 집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마당을 가로질러 가는 동안 신영수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 집의 주인이 정말로 그 편지의 발신인이라면 어떤 말로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다그치듯 묻는다면 마음의 문을 더 닫아버릴 것이다.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가기로 마음을 정했다. 신영수는 마당으로 들어서며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냈다. 계십니까? 대답이 없었다. 그는 다시 한번 불러보았다. 잠시 후 마루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낡은 나무 문이 천천히 열리고 허리가 굽은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박철암이었다. 깊게 주름진 얼굴, 가늘게 떨리는 손, 그러나 눈빛만은 또렷했다. 누구시오?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외딴 섬, 외딴 집에 낯선 사람이 찾아오는 일은 흔치 않았을 것이다. 노인의 옷차림은 낡았지만 단정했고 마당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옅은 약 냄새가 신영수의 코끝에 스쳤다. 신영수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본섬 보름우체국에서 일하는 신영수라고 합니다. 갑자기 찾아와 죄송합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박철암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우체국이라는 말에 반응한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는 곧 표정을 가다듬고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우체국 사람이 여기까지 무슨 일로 왔소? 신영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들었다. 보낸 사람 없이 윤정자라는 이름만 적힌 봉투였다. 박철암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손끝이 가늘게 떨리는 것이 신영수의 눈에도 보였다. 이 편지 어르신께서 보내신 것이지요? 긴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마당에 억새풀을 흔드는 소리만이 들렸다. 박철암은 한참 동안 봉투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돌아가시오. 나는 할 말이 없소. 그는 문을 닫으려 했다. 신영수는 다급하지 않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그 사서함 30년 동안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받으실 분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르신께서는 매달 같은 날 같은 곳으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단지 그뿐입니다. 박철암의 손이 문고리를 잡은 채로 멈췄다. 그의 등이 미세하게 떨렸다. 신영수는 그 순간 노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30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마침내 문턱까지 올라와 있는 듯했다. 들어오시오. 박철암이 낮게 중얼거렸다. 신영수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다. 좁은 마루에는 낡은 사진 액자 몇 개가 놓여 있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철암과 단정한 한복을 입은 한 여인이 나란히 서 있었다. 신영수는 그 여인의 얼굴에서 마을 어른들이 묘사했던 윤정자의 모습을 떠올렸다. 방 안 곳곳에는 오랜 세월 홀로 지낸 사람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한쪽 벽에는 손때 묻은 낡은 외투가 걸려 있었고 선반 위에는 빈 약병 몇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화려하지도 풍족하지도 않은 살림이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정갈함이 있었다. 신영수는 그 풍경에서 평생을 단정하게 살아온 한 사람의 자존심 같은 것을 느꼈다. 박철암은 신영수에게 자리를 권하며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오랜 세월 묵혀온 이야기를 꺼내기 전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창밖으로는 등대 그림자가 마당 위로 길게 늘어져 있었다. 마치 시간이 그 순간 멈춰선 듯했다. 내가 처음 그 사람을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50년도 더 된 일이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눌려있던 감정이 천천히 풀려나오고 있었다. 신영수는 숨을 죽이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드디어 30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신영수는 노인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손은 평생 그물을 당기고 등대를 손질하고 그리고 매달 편지를 써 내려갔을 손이었다. 굳은 살이 박이고 마디마디가 휘어진 그 손에서 신영수는 한 사람이 살아온 세월의 무게를 느꼈다. 그 손끝에는 오래된 흉터도 하나 있었다. 신영수는 그것이 어떤 사연을 품고 있을지 궁금했지만 차마 묻지 않았다. 한 사람의 몸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은 굳이 캐묻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을 충분히 말해주고 있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책상이 하나 있었고 그 위에는 펜과 잉크병,
그리고 단정하게 접힌 편지지 몇 장이 놓여 있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노인의 모습이 신영수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그려졌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의 의식이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의식. 창밖에서 불어온 바람이 풍경을 가볍게 흔들었다. 그 소리가 방 안의 무거운 침묵을 잠시 깨뜨렸다. 박철함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신영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의 그리움과 동시에 무언가를 내려놓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신영수는 그 눈빛을 마주하며 이 이야기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였고 어쩌면 그 끝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이 남아있을 것이었다. 문득 신영수는 자신의 아내를 떠올렸다. 35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 매일 아침 같은 식탁에서 마주 앉고 매일 밤 같은 이불 속에서 잠드는 사람. 그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그는 박철함을 마주하고서야 비로소 깨닫는 듯했다. 누군가는 평생을 함께하고 누군가는 평생을 그리워하며 살아간다. 그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지 신영수는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가방 속에 든 봉투를 다시 한번 매만졌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한 사람의 50년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무겁게 다가왔다. 우체국 직원으로 살아온 35년 동안 그는 수많은 편지를 다루었다. 그러나 이토록 깊은 사연을 품은 편지는 처음이었다. 박철함은 천천히 자세를 고쳐 앉았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이야기를 이제야 꺼낼 준비가 된 것처럼 그의 표정에는 옅은 안도감마저 스쳤다. 신영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이야기를 이어가기를 기다렸다. 박철함의 이야기는 50년도 더 된 과거에서 시작되었다. 그가 약관의 나이였을 때 그는 본섬의 작은 어업조합에서 일하는 청년이었다. 그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모두 바다에서 평생을 보낸 어부였다. 박철함은 그 핏줄을 이어 어릴 때부터 그물을 손질하고 배를 다루는 법을 배웠다. 학교 공부는 많이 하지 못했지만 바다와 날씨를 읽는 눈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났다. 그러던 어느 봄날 조합 사무소에 서류를 전하러 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 윤정자였다. 그녀는 그 무렵 본섬의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다. 단정한 옷차림과 또렷한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박철함은 그날 이후 일을 마치면 일부러 그녀가 일하는 학교 근처를 지나다니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윤정자를 두고 흔히 양반집 규수라 불렀다. 그녀의 집안은 대대로 그를 가까이 한 가문이었고 마을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다. 그런 그녀가 가난한 어부의 아들과 마음을 나누게 된다는 것은 당시 마을의 통념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우연히 마주치는 일이 잦아지면서 둘은 짧은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정자가 먼저 그에게 말을 걸었다. 매번 이 길로 다니시네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박철함은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이 왜 그토록 부끄러웠는지 곱씹어 보다가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깨달았다. 이후 두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졌다. 함께 바닷가를 걷고 마을 행사에서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그 시절의 사랑은 쉽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양가의 집안 사정이 너무도 달랐다. 윤정자의 집안은 본섬에서 알아주는 양반가였고 박철함은 가난한 어부의 아들이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알려지면 양쪽 집안 모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한 번은 마을 사람 하나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우연히 보고 말았다. 그날 밤 윤정자의 집안에서는 작은 소란이 일었다. 다행히 단순한 오해로 넘어갔지만 그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놓고 만나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고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끈은 오직 글씨로 남는 편지뿐이었다. 그래서 둘은 비밀스러운 방법을 찾았다. 우체국 사서함이었다. 당시 막 생긴 보름우체국에는 개인 사서함 제도가 있었다. 윤정자는 그 사서함을 빌려 박철암과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방법이었다. 박철암은 매주 한 번씩 본섬을 오가며 그 사서함에 자신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넣어두었다. 사서함을 빌리자고 먼저 제안한 것은 윤정자였다. 그녀는 평소 학교, 업무로 우체국을 자주 드나들었기에 사서함을 빌리는 일이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았다. 박철암은 그녀의 그 대담하고 지혜로운 모습에 한 번 더 마음을 빼앗겼다고 회상했다. 그 시절엔 그게 우리의 유일한 끈이었소. 박철암은 그렇게 회상했다. 편지에는 거창한 말이 담기지 않았다. 그날 본 바다의 색깔, 마음에 떠오른 짧은 시구, 그리고 다음에 만날 날을 향한 기다림. 소박하지만 진실한 마음이 종이 위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가끔은 우체국 직원이 두 사람의 비밀을 눈치챌까봐 조마조마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보름우체국의 직원들은 사서함 안의 내용까지 신경 쓸 만큼 여유롭지 않았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두 사람에게는 다행이었다. 박철암은 글솜씨가 뛰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매번 정성껏 한 글자 한 글자를 눌렀었다. 윤정자는 그 투박한 글씨 속에서 오히려 더 진실한 마음을 느꼈다고 나중에 그에게 말해주었다. 두 사람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서로의 안부를 편지에 담았다. 봄이면 박철암은 바닷가에 핀 작은 들꽃을 말려 편지 속에 넣었다. 가을이면 윤정자는 학교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한 장씩 동봉했다. 거창한 약속이나 다짐은 없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 소박한 나눔이 두 사람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었다. 명절이 되면 두 사람은 일부러 같은 시간에 같은 바닷가로 나갔다.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멀찍이 떨어져 서서 서로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다. 가까이 다가가 말을 건넬 수는 없었지만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두 사람의 마음은 든든해졌다. 박철암은 그 시절을 떠올리며 옅은 웃음을 지었다. 가장 가난했던 시절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기도 했다고 그는 말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졌지만 현실의 벽은 조금도 낮아지지 않았다. 윤정자의 부모는 그녀를 다른 지역의 부유한 집안 아들과 혼인시키기로 이미 약속을 해둔 상태였다. 그 사실을 윤정자가 박철암에게 털어놓은 것은 혼례를 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어느 가을밤이었다. 저는 떠나야 해요. 부모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박철암은 그 말을 듣고도 차마 붙잡지 못했다. 가난한 어부의 아들이 무엇으로 그녀를 지켜줄 수 있을지 그는 알지 못했다.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책임질 수는 없다는 두려움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바닷가에 나란히 앉았다. 파도 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워주었다. 윤정자는 무릎 위에 두 손을 가만히 모은 채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철암은 그녀의 옆모습을 눈에 새기듯 오래 바라보았다. 이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행복하게 잘 사시오. 그가 겨우 그 말을 꺼냈을 때
윤정자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당신도요. 어디에 있든 잘 지내셔야 해요. 가시오. 나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오. 그 말을 끝으로 두 사람은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 윤정자는 그의 겨울 다른 마을로 시집을 갔고 박철암은 동백도로 건너와 등대를 관리하는 일을 하며 평생을 홀로 살았다. 젊은 날의 사랑은 그렇게 끝이 난 줄 알았다. 그러나 박철암의 마음속에서는 끝나지 않았다. 그는 매달 같은 날 그녀와 처음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던 그 사서함으로 편지를 보냈다. 답장이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는 멈출 수가 없었다. 그것이 그가 그녀를 향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신영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사랑하면서도 붙잡지 못했던 한 청년의 후회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깊은 슬픔이었다. 박철암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등대의 그림자가 마당을 가로질러 천천히 길어지고 있었다.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을 보낸 뒤로 나는 다른 누구와도 마음을 나누지 못했소. 처음엔 시간이 지나면 잊힐 줄 알았소.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또렷해지더군. 그 사람의 목소리, 웃는 모습, 작은 손짓까지도. 그는 손등으로 눈가를 가만히 눌렀다. 70평생을 등대지기로 살아온 사내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모습을 신영수는 차마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그 침묵의 시간을 함께 견뎌주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시계 소리만이 낮게 울렸다. 신영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가 단순한 추억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50년 동안 단 한순간도 마침표를 찍지 못한 살아있는 그리움이었다. 신영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 번도 다른 인연을 만나보려 하지 않으셨습니까? 박철암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몇 번 권유는 있었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정자 씨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움직이지 않더군. 사람이라는 게 마음을 억지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더이다. 그 말에는 후회도 미련도 아닌 단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담겨 있었다. 신영수는 그 담담함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슬픔을 느꼈다. 박철암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윤정자가 떠난 후 그는 한동안 폐인처럼 지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끊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동백도로 건너와 등대지기 자리를 자청했다.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오직 바다와 등불만을 마주하며 지낼 수 있는 곳을 스스로 찾아간 것이다. 그가 처음 동백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멀쩍한 청년이 굳이 외딴 섬까지 들어와 등대지기를 자청하는 일이 흔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철암은 그런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신만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싶었을 뿐이었다. 적어도 그곳에서는 마음껏 그리워할 수 있었소. 그는 그렇게 말했다. 등대지기의 삶은 외롭고 단조로웠다. 매일 같은 시간에 불을 켜고 같은 시간에 불을 끄는 일의 반복이었다. 그러나 박철암에게는 오히려 그 단조로움이 위안이 되었다. 세상과 거리를 둔 채 자신만의 속도로 그리움을 견뎌낼 수 있었다. 처음 등대지기로 부임했을 때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래 이 일을 하게 될지 짐작하지 못했다.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 그는 점점 섬의 풍경과 닮아갔다.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밤에도 그는 등대의 불빛을 지켰다. 그 불빛이 누군가의 안전한 귀향을 돕는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다.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한 사람을 향한 미안함을. 그는 매일 밤 다른 누군가를 위해 불을 밝히는 일로 대신 갚으려 했는지도 모른다. 그는 윤정자가 떠난 뒤로도 편지를 멈추지 않았다. 처음 몇 년은 행여 그녀가 답장을 보내올까 하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대는 점점 희미해졌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편지를 쓰는 일이 어느새 그의 삶을 지탱하는 하나의 의식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매달 편지의 내용은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 몇 년은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시간이 흐르면서는 그날의 날씨, 바다의 색깔, 등대보수 작업 같은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늘어갔다. 마치 멀리 떨어진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듯 그는 자신의 하루하루를 편지에 담아 보냈다.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눌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세월이 흘러 박철암은 우연히 신문 한 귀퉁이에서 짧은 부고 기사를 보게 되었다. 윤정자의 이름이었다. 결혼한 지 20여 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그 기사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마당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등대에 불을 켜지 않았다. 평생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일이었다. 마을 사람 하나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를 찾아왔을 때 그는 그저 마당에 주저앉아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그는 겨우 몸을 추슬렀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그의 등은 조금 더 굽었고 걸음은 조금 더 느려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갑자기 늙어버린 것 같다고 수군거렸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내 편지가 아무에게도 닿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되었소. 신영수는 조용히 물었다. 그런데 왜 계속 편지를 보내신 겁니까? 박철암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이 먼 곳을 향했다. 마치 50년 전의 어느 봄날을 다시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처음엔 나도 그만두려 했소. 받을 사람이 없는데 편지를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지.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소. 이 편지는 그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당의 동백나무를 바라보았다. 겨울이면 붉게 피어날 그 꽃들이 그에게는 매번 새로운 그리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다. 그는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다. 매달 편지를 쓰는 동안 그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보고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다. 분노와 후회, 그리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들을 종이 위에 풀어내면서 그는 조금씩 자신을 다잡을 수 있었다. 그것은 일종의 자기 치유였고 동시에 한 사람을 향한 영원한 약속이기도 했다.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매달 그 사소함으로 편지를 보냈소. 누군가는 미친 짓이라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나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남은 유일한 끈이었소. 그 끈을 놓는 순간 그 사람과의 모든 기억도 함께 사라질 것 같았소. 신영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30년 동안 그가 서랍 속에 모아두었던 편지들이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살아있는 마음이었다는 사실이 새삼 무겁게 다가왔다. 그는 가방 속에서 가장 최근에 도착한 편지를 꺼내 박철암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 순간 신영수는 자신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던 그 작은 선택, 편지를 버리지 않았던 그 결정이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 신영수는 자신이 이 편지를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았던 이유를 비로소 명확히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직업적 신중함이 아니라 누군가의 진심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본능적인 믿음이었다. 이 편지, 제가 그동안 서랍에 모아두었습니다. 차마 버릴 수가 없어서요.
박철암은 그 봉투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손에 닿지 않았을 것이라 여겼던 자신의 편지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 소중히 지켜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깊이 동요했다. 이걸 다 가지고 계셨단 말이오? 네, 300통이 넘습니다. 한 통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박철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신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지켜온 그 작은 습관이 누군가에게는 이토록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다. 규정을 어기고 편지를 버리지 않았던 그 작은 선택이 이제는 한 사람의 50년 그리움에 대한 답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참 후 박철암은 떨리는 숨을 가다듬고 다시 입을 열었다. 실은 한 가지 더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소. 신영수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박철암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몇 해 전 우연히 알게 되었소. 그 사람에게 딸이 하나 있다는 것을. 정자 씨가 결혼해서 낳은 딸이오. 지금은 다 자라서 도시에서 살고 있다고 들었소. 신영수의 눈이 커졌다. 그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윤정자에게는 가족이 있었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그녀의 삶은 계속되었고 그 삶에는 한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그 딸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박철암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만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소. 나는 그 사람의 인생에 끼어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그저 멀리서 그 아이가 잘 자랐기를 바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소. 신영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물었다. 어떻게 그 딸의 존재를 알게 되셨습니까? 몇 해 전 본섬에 나갔다가 우연히 옛 마을 사람을 만났소. 정자 씨네 소식을 묻다가 딸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 그 후로 가끔 그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소. 하지만 직접 알아볼 용기는 없었소. 신영수는 그 말을 들으며 이 이야기에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윤정자의 딸. 어쩌면 그녀는 어머니의 이 비밀스러운 사랑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할 수도 있었다. 혹은 알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었다. 신영수의 마음속에 새로운 질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 오래된 이야기를 과연 누구에게까지 전해야 하는 것일까? 창밖으로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다. 등대에 불을 켤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박철암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신영수도 따라 일어서며 오늘 들은 이야기의 무게를 가슴 깊이 새겼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조사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일이 될 수도 있었다. 신영수는 떠나기 전 박철암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물었다. 따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박철암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만나고 싶지요. 그러나 그 아이의 삶에 갑자기 끼어들어 또 다른 혼란을 주고 싶지는 않소.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소. 신영수는 그 말에서 박철암이 평생 지켜온 조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는 자신의 그리움보다도 상대방의 평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신영수는 그 마음을 가슴에 새기며 섬을 떠나는 배에 올랐다. 신영수는 동백도를 떠나기 전 박철암에게 한 가지를 약속했다. 윤정자의 딸을 찾아보겠다는 약속이었다. 박철암은 처음에는 만류했다. 괜한 일을 벌여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영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박철암의 손을 마주 잡은 채 신영수는 자신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단단하게 나오는 것을 느꼈다.
35년 동안 늘 규정과 절차를 앞세워 살아온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사람의 마음이 먼저였다. 어르신, 저는 평생 우체국에서 일하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전해지지 못한 마음은 결국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썩어갑니다. 이 이야기를 그냥 묻어두는 것이 정말 모두를 위한 길일지 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박철암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신영수는 그 길로 본섬으로 돌아왔다. 휴가는 아직 며칠 더 남아 있었다. 그는 그 시간을 윤정자의 딸을 찾는 데 쓰기로 했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윤정자가 결혼한 마을의 행정 기록부터 시작해야 했다. 신영수는 옛 동료들에게 부탁해 결혼 당시의 호적 기록을 확인했다. 윤정자는 결혼 후 한도훈이라는 남자와 가정을 이루었고 딸 하나를 두었다. 딸의 이름은 한미라였다. 기록에 따르면 윤정자는 한미라가 22살이 되던 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기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신영수는 며칠에 걸쳐 여러 동료와 옛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누군가는 한미라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고 누군가는 막연하게 도시로 떠났다는 소문만 전해주었다. 그는 그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어가며 천천히 그녀의 행적을 쫓았다. 기록을 찾는 과정에서 신영수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알게 되었다. 윤정자의 남편 한도훈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오래지 않아 재혼했고 한미라는 그 무렵부터 홀로 독립해 살아왔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를 잃은 데 더해 새로운 가정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했을 한미라의 외로움이 짐작되었다. 신영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신영수는 수소문을 통해 한미라가 현재 도시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결혼은 하지 않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갑작스럽게 찾아가 50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그녀에게 어떤 충격을 줄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며칠 동안 어떻게 말을 꺼낼지 고민했다. 메모지에 몇 번이나 인사말을 적었다가 지웠다. 평생 사람을 대하는 일에 익숙했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쉽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는 박철암의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동백도 우체국의 노인이 헤어지며 슬쩍 건넨 말이 마음에 걸렸다. 그 어른, 작년에 큰 병원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폐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시던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살아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신영수의 마음은 더욱 급해졌다. 만약 박철암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매듭을 풀어주지 못한다면 그의 50년 그리움은 영원히 미완성으로 남을 것이었다. 신영수는 결심을 굳히고 한미라가 운영하는 꽃집을 찾아갔다. 작은 꽃집이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다양한 꽃향기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카운터 안쪽에서 한 여인이 고개를 들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신영수가 미리 본 사진 속 윤정자와 닮은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단정한 눈매와 곧은 콧대가 특히 그러했다. 가게 안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화분들이 종류별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손님들에게 선물할 작은 카드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신영수는 그 풍경에서 한미라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단정하고 성실하게 일구어 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어떤 꽃을 찾으시나요? 한미라가 물었다. 신영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꽃을 사러 온 것은 아닙니다. 실은 어머니이신 윤정자님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순간 한미라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카운터에 두 손을 짚으며 신영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경계심과 함께
오래된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누구신데 왜 갑자기 어머니 얘기를 꺼내시는 거죠? 신영수는 그 반응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류를 느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경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 묵혀둔 불신과 상처의 기색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저는 보르무체국에서 일하는 신영수라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쓰셨던 사서함과 관련된 일로 찾아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미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얘기라면 저는 더 듣고 싶지 않아요. 신영수는 그녀의 반응에 당황했다. 그녀는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거부와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 이야기를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또 다른 이유를 발견한 셈이었다. 가게 안의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은 듯했다. 손님 한 명이 그 무거운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한미라는 그제야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 높았다는 것을 깨닫고 잠시 숨을 가라앉혔다. 신영수는 잠시 침묵한 뒤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열었다. 실례가 되었다면 사과드립니다. 다만 이 일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점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미라는 한참 동안 그를 쏘아보다가 결국 가게 안쪽 의자에 털썩 앉았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가게 안에 놓인 꽃들의 향기만이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 사이를 떠돌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몇 통이 있었죠. 보낸 사람 이름도 없는 이상한 편지들이었어요. 신영수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들었다. 처음엔 그냥 옛 친구의 편지인가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 도저히 그렇게 볼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결혼하시기 전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었다는 걸 알게 됐죠. 그것도 모르고 저는 평생 어머니를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로만 알고 자랐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서운함이 짙게 묻어 있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셨어요. 저는 그 편지를 보고 한동안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우리 가족에게 다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다는 게 마치 평생 거짓 속에서 살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한미라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 뒤로 아버지도 재혼하셨고 저는 혼자 살아왔어요. 누구에게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어머니의 비밀을 들킨 게 마치 제 잘못인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신영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비로소 모든 상황이 이해되었다. 한미라는 어머니의 비밀스러운 첫사랑을 우연히 알게 되었지만 그 사랑의 진짜 사연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에게 그것은 그저 어머니가 숨겨온 또 다른 삶, 배신감을 안겨주는 비밀일 뿐이었다. 저는 그 편지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일은 다시 떠올리지 않으려고 했죠. 그런데 지금 당신이 또 그 얘기를 들고 찾아오셨네요. 신영수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는 진실을 전해야 할 때라는 확신이 더욱 분명해졌다. 한미라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절반의 진실이었다. 그 절반의 진실이 오히려 그녀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었다. 한미라 씨,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어쩌면 당신이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한미라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 창구석에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의문에 대한 작은 갈증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신영수는 그 작은 틈을 놓치지 않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가게 밖으로는 저녁 손님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지만 그 작은 꽃집 안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껏 누구도 풀어내지 못했던 50년의 이야기가 조용히 펼쳐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신영수는 한미라에게 천천히 그러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전했다. 박철암과 윤정자가 청년 시절 나누었던 사랑, 집안의 반대로 인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 그리고 그 후로도 50년 동안 변함없이 이어진 그리움까지. 그는 박철암이 윤정자의 죽음을 알게 된 뒤에도 멈추지 않고 편지를 보냈던 이유에 대해서도 빠뜨리지 않고 설명했다. 그는 말을 고르며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한미라가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진실을 흐리지 않으려 애썼다. 우체국 일을 하며 늘 사람의 마음을 다루어온 그였지만 이번처럼 신중하게 말을 고른 적은 없었다. 한미라는 처음에는 팔짱을 낀 채 듣고 있었다. 그러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녀의 표정은 조금씩 변해갔다. 의심과 경계로 굳어있던 얼굴에 어느 순간부터 당혹감과 혼란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정말 결혼 전에 서로 사랑하셨다는 거잖아요. 집안의 반대 때문에 헤어지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알면서 30년 동안 계속 편지를 보내셨다는 거고요. 네,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마음만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한미라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신영수는 그녀가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그 원망이 잘못된 오해였을지도 모른다는 자각이 동시에 그녀를 흔들고 있었다. 저는 어머니가 우리 가족을 두고 다른 사람을 그리워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너무 미웠어요. 아버지께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요. 한미라 씨, 어머니께서는 그 사랑을 스스로 끝내셨습니다. 가족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다만 박철암 어르신께서 그 끝나버린 사랑을 혼자서 끝내지 못하셨을 뿐입니다. 한미라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씩 떨어졌다. 오랫동안 가슴에 박혀있던 가시 하나가 비로소 조금씩 빠져나가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럼 저는 어머니를 오해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 편지들을 보고 한동안 어머니의 사진도 보기 싫어했어요. 그게 너무 후회가 돼요. 신영수는 그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함부로 말을 얻는 것이 오히려 무례하게 느껴졌다. 그는 그저 조용히 그녀의 슬픔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창밖에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잠시 후 한미라가 고개를 들고 물었다. 왜 이제야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진작 알았더라면 어머니를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을 텐데. 신영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이야기입니다. 박철암 어르신께서도 평생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꺼내신 적이 없으셨고요. 어쩌면 두 분 모두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하셨던 것 같습니다. 한미라는 그 말에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가슴에 묻어둔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녀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다시금 헤아려 보게 되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는 50년 묵은 비밀을 다루는 사람으로서의 신중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한미라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덜 흔들리기를 바라며 단어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골랐다. 한미라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손에 쥔 손수건으로 눈가를 가만히 눌렀다. 가게 안의 시계가 조용히 시간을 새기고 있었다. 한미라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신영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처음의 경계심이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깊은 혼란과 그 혼란 끝에 자리한 작은 결심의 기색이 엿보였다. 그분,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동백도라는 작은 섬에서 평생 등대지기로 홀로 사셨습니다.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미라의 표정이 다시 흔들렸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그분을 만나 뵈어야 할까요? 신영수는 그 질문에 곧바로 답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강요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움직여야 하는 일이었다. 그건 한미라 씨의 결정입니다. 저는 다만 두 분 모두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미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엇갈리고 있었다. 어머니를 향한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 낯선 노인을 만나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까지. 그녀는 쉽게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신영수에게 며칠의 시간을 달라고 청했다. 그날 밤, 한미라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의 오래된 사진첩을 다시 꺼내 보았다. 결혼식 사진, 자신을 안고 환하게 웃는 사진, 그리고 평범한 일상의 사진들. 그 사진들 속 어머니는 늘 다정하고 평온한 모습이었다. 한미라는 그 사진들을 한 장씩 넘기며 사진 너머에 숨겨져 있던 어머니의 또 다른 시절을 가만히 떠올려 보았다. 원망이 자리했던 마음에 이제는 알지 못했던 그리움이 조금씩 들어차고 있었다. 신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를 나섰다. 거리에는 어느새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자신이 이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잠시 생각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다. 우체국 직원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마음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의 끝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하게 그를 이끌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동백도의 박철암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딸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만남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 그 소식이 박철암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신영수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다음 걸음을 준비했다. 며칠 후, 신영수는 다시 동백도로 향했다. 휴가의 마지막 날이었다. 이제 곧 보름우체국으로 돌아가 평소처럼 업무를 봐야 했지만 그는 이 소식만큼은 직접 전하고 싶었다. 전화나 편지로 전하기에는 너무도 무거운 이야기였다. 박철암은 마당에서 화단을 손질하고 있다가 신영수를 발견하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안색은 처음 만났을 때보다 한층 더 수척해 보였다. 신영수는 그 모습에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애써 담담한 표정으로 다가갔다. 따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박철암의 손에서 흙 묻은 모종삽이 떨어졌다. 그는 한동안 멍하니 신영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떠올라 있었다. 그 아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엔 많이 놀라셨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오해도 있으셨고요. 하지만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어르신을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박철암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짚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의 딸이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만날 자격이 나에게 있는 걸까요?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신영수는 그 질문에 단호하게 대답했다. 자격을 따지기에는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두 분 모두 더는 이 마음을 혼자 짊어지지 않으셔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박철암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50년 만에 찾아온 작은 희망의 눈물이었다. 신영수는 그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이며 머지않아 두 사람이 마주할 순간을 함께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밤, 신영수는 본섬으로 돌아가는 배 위에서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린 수평선 위로 작은 불빛 몇 개가 깜박이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그 작은 사소함을 떠올렸다. 누군가의 평생 그리움이 이제 곧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그는 그 순간이 어떤 모습일지 마음속으로 조용히 그려보았다. 보름이 지난 어느 토요일, 한미라는 신영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만남을 결심했다는 말이었다. 신영수는 그녀와 함께 동백도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바다는 잔잔했지만 한미라의 표정에는 긴장이 가득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어떤 표정으로 그를 마주해야 할지,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더는 이 만남을 미루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분명했다. 제가 잘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신영수는 그녀를 안심시키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대로 만나지 않는다면 평생 풀리지 않을 의문으로 남을 겁니다. 배가 동백도 선착장에 닿았다. 한미라는 배에서 내리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섬의 공기는 본섬보다 더 짙은 바다, 냄새를 품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마을 길을 걸으며 어머니가 젊은 시절 이곳 어딘가에서 한 남자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실감하려 애썼다. 길을 걷는 동안 그녀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 길을 어떤 마음으로 걸었을지 상상해 보았다. 낮은 돌담길, 바람에 흔들리는 빨랫줄, 멀리 보이는 등대. 이 모든 풍경이 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품고 있었을 것이다. 한미라는 그제야 어머니가 평생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던 이 섬의 이름을 자신이 직접 두 발로 밟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 등대 아래 작은 집에 다다르자 박철암이 마당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옷매를 갈아입고 있었다. 한미라를 보는 순간 그의 두 다리가 휘청거렸다. 신영수가 재빨리 그를 부축했다. 한미라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다. 그녀는 박철암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그녀는 어쩌면 자신도 알지 못했던 무언가를 찾으려 하는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한미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박철암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50년 동안 그리워했던 사람의 얼굴이 그 딸의 얼굴 위로 겹쳐 보이는 듯했다. 그는 떨리는 손을 가까스로 들어 그녀에게 마루로 오르라고 권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차라도 한 잔 들겠니?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어색했다. 평생 누군가를 이렇게 맞이해본 적이 없는 사람의 서투른 환대였다. 한미라는 그 어색함 속에서도 묘한 따뜻함을 느꼈다. 정자, 씨를 많이 닮았구나. 그의 목소리도 떨렸다. 한미라는 그 말을 듣고 눈가가 붉어졌다.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다. 자신이 어머니를 닮았다는 말을 어머니의 첫사랑이었던 사람의 입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다. 두 사람은 마당의 평상에 나란히 앉았다. 신영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박철암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상자를 가져와 한미라 앞에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50년 동안 차마 붙이지 못했던 몇 장의 사진과 윤정자가 직접 쓴 옛 편지 몇 통이 들어있었다. 상자는 오래된 나무 냄새를 풍겼다. 뚜껑을 여는 박철암의 손길은 마치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웠다. 평생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적 없는 상자였다. 이건 정자 씨가 나에게 보냈던 편지들이오. 결혼하기 전 우리가 주고받았던 것들이지.
한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젊은 시절 어머니의 글씨였다. 단정하고 따뜻한 필체로 그날의 날씨와 마음, 그리고 짧은 그리움이 적혀 있었다. 한미라는 그 글씨를 보며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녀가 평생 알지 못했던 가장 순수했던 시절의 어머니가 그 안에 살아 있었다. 편지 한 장 한 장에는 젊은 여인의 설렘과 망설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한미라는 그 글을 읽으며 자신이 알던 차분하고 단정한 어머니의 모습 뒤에 이토록 여리고 순수한 마음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편지 속 글씨는 또박또박하면서도 어딘가 들뜬 기운이 느껴졌다. 한미라는 그 글씨체가 자신의 글씨체와 묘하게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잠시 숨을 멈추었다. 핏줄이라는 것이 이런 작은 흔적으로도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게 다가왔다. 어머니가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했었군요. 그 사랑이 너희 어머니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도 덜어내지는 못했을 거다. 정자 씨는 가족을 선택했고 그 선택에 최선을 다해 살았을 거야. 나는 그저 그 선택 이전에 있었던 짧은 한 시절일 뿐이다. 박철함의 말에는 50년의 세월이 다듬어낸 깊은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한미라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랫동안 가슴에 박혀있던 오해와 원망이 서서히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는 거짓된 삶을 살지 않았다. 다만 한 시절의 순수한 사랑을 가슴 깊이 묻은 채 또 다른 사랑으로 가정을 일구며 살아갔을 뿐이었다. 상자 속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도 몇 장 들어 있었다. 젊은 시절의 두 사람이 바닷가에서 멀찍이 떨어져 서 있는 사진, 마을 행사 때 우연히 함께 찍힌 듯한 단체 사진. 한미라는 그 사진들을 한 장씩 손끝으로 매만지며 사진 속 어머니의 앳된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자신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다. 수줍은 듯, 그러나 누구보다 행복해 보이는 미소였다. 어머니가 이런 표정을 지으신 적이 있었네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이에요. 박철함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옅게 웃었다. 그 시절 정자 씨는 늘 그렇게 웃었소. 세상 걱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해가 기울고 등대에 불이 켜질 시간이 다가왔다. 박철함은 천천히 일어나 등대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한미라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물었다. 제가 또 찾아와도 될까요? 박철함은 멈춰서서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50년 만에 처음 보는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언제든지 와주면 고맙겠다. 신영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가슴 깊이 차오르는 뜨거운 감정을 느꼈다. 30년 동안 닫혀있던 사소함이 비로소 진짜 의미를 찾은 순간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을 넘어 이어진 한 가족의 화해였다. 배를 타고 본섬으로 돌아가는 길. 한미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갑판 위에서 멀어지는 동백돌을 바라보던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상해요. 오늘 처음 만난 분인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분 같아요. 신영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분은 한미라 씨의 어머니를 통해 이미 오랫동안 한미라 씨의 삶을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을 겁니다.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마음으로는 가장 가까이 있었던 분일지도 모르죠. 한미라는 그 말을 곱씹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알지 못했던 또 한 명의 가족 같은 존재가 이렇게 늦게서야 자신의 삶에 나타났다는 사실이 묘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가슴 속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손에는 박철함이 건네준 낡은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가 가장 젊었던 시절, 가장 순수했던 마음으로 써내려간 편지였다. 그녀는 그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고맙습니다. 신영수 선생님.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어머니를 오해한 채로 살았을 거예요. 신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저 우체국에서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짜 용기를 낸 건 오늘 이 섬에 와주신 한미라 씨입니다. 신영수의 말에 한미라는 옅게 웃었다. 그녀는 가방 속 편지를 다시 한번 매만지며 오늘 하루의 일들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새겨 넣었다. 처음 이 섬에 발을 디뎠을 때의 긴장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대신 깊은 평온함이 그녀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다. 바다 위로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다. 한미라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의 삶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했던 오랜 원망은 이제 깊은 그리움과 애틋함으로 천천히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 후 한미라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동백도를 찾았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두 사람의 만남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박철암은 한미라에게 윤정자와의 옛 이야기를 조금씩 더 들려주었고 한미라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그에게 전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외롭게 자랐던 시절, 결혼을 하지 않고 꽃집을 운영하며 살아온 이유까지.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던 가족의 한 조각을 채워가고 있었다. 신영수도 가끔 그 만남에 함께했다. 그는 두 사람이 점점 편안한 얼굴로 마주 앉아있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이 시작한 작은 발걸음이 이렇게 따뜻한 풍경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한미라는 갈 때마다 작은 선물을 챙겼다. 어느 날은 화단에 어울릴 만한 새 모종을, 어느 날은 그가 좋아한다는 막걸리를 한 병 가져갔다. 박철암은 그런 작은 정성에도 매번 눈시울을 붉혔다. 평생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했던 다정함이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라서야 그에게 찾아온 것이었다. 두 사람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 해질 무렵의 바다를 함께 바라보는 일이 많아졌다. 별다른 말을 나누지 않아도 충분한 시간이었다. 박철암은 그런 순간마다 마치 잃어버렸던 가족의 한 조각을 되찾은 듯한 충만함을 느꼈다. 그는 한미라가 떠난 뒤에도 한참 동안 그녀가 가져다 준 작은 선물들을 매만지며 시간을 보냈다. 텅 비어있던 그의 집에 하나씩 온기가 채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박철암의 건강은 빠르게 나빠지고 있었다. 신영수가 처음 그를 찾았을 때보다 그의 기침은 더 잦아졌고 숨소리도 거칠어졌다. 동백도 우체국 노인은 신영수에게 그가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신영수는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섬을 찾았다. 박철암은 마당의 평상에 앉아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한미라가 가져다 준 작은 라디오가 낮은 음악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박철암은 결국 큰 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거절했다. 신영수와 한미라가 함께 그를 설득했지만 그의 뜻은 확고했다. 이 섬에서 평생을 살았소. 마지막도 이곳에서 맞고 싶소. 낯선 병실에서 기계 소리를 들으며 가고 싶지는 않소. 신영수는 그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대신 한미라는 매주 섬을 찾아와 그의 곁을 지켰고 동백도 보건소의 작은 도움을 받아 그가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도왔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소. 박철암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평온함이 묻어 있었다. 신 선생, 나는 이제 후회가 없소.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만났고 정자 씨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으니까 이만하면 충분한 삶이었소.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가요 한 곡이 낮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박철암은 그 노래를 가만히 듣다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 노래, 정자 씨가 좋아했던 곡이오. 그 시절엔 라디오에서 자주 나왔지. 신영수는 그 말에 마음이 먹먹해졌다. 그는 박철암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굳은 살이 박이고 야윈 그 손에서 그는 한 사람이 살아낸 50년의 그리움과 사랑을 동시에 느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손을 맞잡은 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가 끝나고 잔잔한 정적이 마당을 채웠다. 그 정적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충분한 무언가가 오가고 있었다. 며칠 후 한미라가 다시 섬을 찾았다. 그녀는 박철암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나 박철암은 오히려 그녀를 안심시키듯 옅은 미소를 지었다. 와줘서 고맙다.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니? 말씀하세요. 박철암은 책상 서랍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 한 통을 꺼냈다. 평소와 다름없이 보낸 사람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다. 받는 사람의 이름만 단정하게 적혀 있었다. 윤정자님께. 그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평생을 단정하게 써온 그 필체도 이제는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마음의 무게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다. 이 편지가 내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다. 이번에는 사서함으로 보내지 않고 내가 직접 가지고 있어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언젠가 너도 마음이 정리되면 어머니 산소에 가져다 놓아주겠니? 한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꼭 그렇게 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굳은 다짐이 담겨 있었다. 박철암은 그 다짐을 느끼며 비로소 마음 깊이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박철암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마당에는 늦은 오후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등대는 아직 불을 켜지 않은 채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로부터 보름 후 신영수는 동백도 우체국 노인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박철암이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는 소식이었다. 마지막 순간 그는 마당의 평상에 앉아 먼 바다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고 했다. 고통스러운 모습은 없었다고 노인은 전했다. 신영수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익숙한 보름우체국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27번 사서함을 떠올렸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그 편지들이 이제는 더 이상 도착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슬프지만은 않았다. 그 긴 그리움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 끝맺음을 이루었다는 사실에 오히려 깊은 안도감이 느껴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풍경 위로 옅은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장례는 작은 섬마을의 방식대로 조용히 치러졌다. 동백도 주민들 몇몇과 신영수 그리고 한미라가 마지막을 함께했다. 화려한 장식이나 많은 조문객은 없었지만 그 자리에는 50년의 그리움을 알아주는 사람들의 진심이 가득했다. 한미라는 영정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낯선 노인이었던 그가 이제는 그녀의 인생에서 또 하나의 소중한 사람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당신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동백도 주민들은 박철암이 평생 등대지기로 살아온 시간을 기억하며 그의 마지막 길을 정성스럽게 배웅했다. 한 어부는 그가 거센 풍랑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등대에 불빛을 끄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은 그가 늘 화단의 동백나무를 정성스럽게 돌보았다고 해상했다. 그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 한 사람이 살아낸 조용하지만 단단한 삶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었다. 장례를 마친 후 한미라는 박철암이 건넨 마지막 편지를 들고 어머니의 산소를 찾았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다.
그녀는 편지를 산소 앞에 가만히 내려놓고 한참 동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어머니, 이제 다 알았어요. 어머니를 오해해서 미안해요. 그리고 두 분 모두 이제는 마음 편히 쉬셨으면 좋겠어요. 바람이 산소 주변의 풀잎을 가만히 흔들었다. 한미라는 그 바람이 마치 어머니의 작은 대답처럼 느껴졌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자리했던 무거운 응어리가 그 순간 비로소 완전히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다. 신영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이 35년 동안 우체국에서 해온 일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겼다. 단순히 편지를 분류하고 배달하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이어주는 일이었다. 비록 자신이 직접 쓴 편지는 한 통도 없었지만 그는 누군가의 마음이 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온 사람이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신영수는 동백도 우체국 앞에 잠시 들렀다. 백발의 노인은 그를 보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수고하셨소. 그 어른 참 좋은 분이셨소. 신영수도 마주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누군가의 50년이 마침내 평온하게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이 그 작은 우체국 안에 잔잔한 울림으로 남아 있었다. 두 달이 흘러 신영수의 퇴직 날이 다가왔다. 보름 우체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근무일이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출근해 익숙한 손길로 우편물을 분류했다. 그러나 그날의 손길에는 평소와는 다른 깊은 감정이 묻어 있었다. 창밖으로는 늘 그렇듯 갈매기가 날고 있었다. 신영수는 그 풍경을 눈에 담으며 이 익숙한 아침을 마지막으로 맞이한다는 사실을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35년 전 처음 이 자리에 앉았던 젊은 청년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가 이내 지금의 자신과 겹쳐졌다. 오후가 되자 후배 직원이 작은 케이크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다. 동료들이 모여 그의 퇴직을 축하해 주었다. 소박한 자리였지만 35년의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의 진심이 담긴 자리였다. 동료 중 한 명이 마이크 대신 손에 든 종이를 펼치며 짧은 인사말을 건넸다. 신영수 선생님은 늘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셨습니다. 저희 모두 그 모습을 보고 배웠습니다. 신영수는 그 말에 괜스레 코끝이 시큰해졌다. 35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인사말 몇 마디로는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길고 깊었다는 것을 그는 그 순간 다시금 느꼈다. 그날 오후 신영수는 마지막으로 27번 사서함 앞에 섰다. 이제 그 사서함에는 더 이상 편지가 도착하지 않았다. 그는 빈 사서함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지난 35년의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처음 이 우체국에 입사했던 젊은 시절의 자신, 선배가 해주었던 말, 그리고 30년 동안 누구의 것인지도 모른 채 지켜왔던 편지들, 그 모든 시간이 결국 한 사람의 50년, 그리움과 또 다른 사람의 깊은 오해를 풀어주는 길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새삼 감격스러웠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미라가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퇴직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왔어요. 신영수는 반갑게 그녀를 맞았다. 한미라는 꽃다발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경계심 가득한 표정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어머니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박철암 어르신과도 짧지만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정말 감사해요. 저는 그저 우체국 직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짜 변화를 만든 건 두 분의 용기였습니다. 한미라는 신영수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을 전했다. 그녀는 박철암이 평생 갖고 왔던 동백도의 작은 화단을 정기적으로 돌보기로 했다고 했다. 그리고 매년 봄, 동백꽃이 필 때면 그곳을 찾아가 두 사람을 기리겠다고 말했다.
그곳에 가면 두 분이 함께 계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신영수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은 때로 시간과 환경의 벽 앞에서 꺾이기도 하지만 진심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이번 일을 통해 배웠다. 미움과 오해도 진실 앞에서는 결국 풀려나가기 마련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그는 한미라의 환한 얼굴을 보며 이 모든 여정이 결국 옳은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확신을 얻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오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하게 굳어지기도 하지만 진실 한 조각이면 그 굳은 마음도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셈이었다. 한미라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덧붙였다. 선생님도 이제 새로운 시작이시잖아요. 퇴직 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신영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답했다. 글쎄요.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남은 시간은 좀 더 천천히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신영수는 우체국 건물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건물을 돌아보았다. 35년 동안 그의 청춘과 중년을 모두 바쳤던 곳이었다. 이제 이곳에서의 그의 역할은 끝이 났지만 그가 지켜온 작은 신념만은 후배 직원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후배는 그에게 약속했다. 앞으로도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편지라면 함부로 폐기하지 않고 신중하게 다루겠다고. 신영수는 후배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규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규정을 위해 있는 게 아니야. 그것만 잊지 않으면 돼. 후배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듯 고개를 끄덕였다. 신영수는 마지막으로 우체국 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낡은 책상, 손에 익은 도장,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풍경까지. 이 모든 것과의 작별이 생각보다 덜 슬프게 느껴졌다. 그것은 이곳에서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그의 마음을 단단히 채워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신영수는 아내와 함께 천천히 골목길을 걸었다. 노을이 붉게 마을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이번 여정에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아내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끔 눈물을 훔쳤다. 당신이 그동안 그 편지들을 버리지 않았던 게 결국 한 사람의 평생을 위로해 준 거네요. 신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평생을 우체국에서 보냈지만 정작 자신이 가장 크게 배운 것은 우편 업무가 아니었다.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닿을 곳을 찾아간다는 것이었다. 아내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당신답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요. 작은 것 하나도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신영수는 그 말에 옅게 웃었다. 3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내는 늘 그의 가장 가까운 이해자였다. 이번 일도 그녀의 그런 변함없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다. 며칠 후 신영수는 동백도를 다시 찾았다. 등대 아래 작은 집은 이제 비어 있었지만 화단의 동백나무들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나무에는 붉은 동백꽃이 하나둘 피어나고 있었다. 신영수는 그 꽃들을 바라보며 50년의 그리움이 마침내 활짝 피어난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는 빈집 마당에 한참을 서 있었다. 평상도, 라디오도 그대로였다. 다만 그 주인만이 자리를 비웠을 뿐이었다. 신영수는 그 평상에 잠시 앉아 마지막으로 들었던 박철함의 이야기들을 천천히 되짚어 보았다. 그는 등대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마음속으로 되새겼다. 사랑은 끝나도 마음은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보고 전해주는 것이야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가장 따뜻한 일이라는 것을.
35년 동안 작은 우체국을 지켜온 한 노인의 마지막 임무는 그렇게 한편의 깊은 깨달음으로 마무리되고 있었다.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멀리서 동백도 등대의 불빛이 다시 켜지고 있었다. 누군가의 그리움을 지켜주던 그 불빛은 이제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섬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훗날 신영수는 가끔 그날들을 떠올렸다. 35년의 우체국 생활 중에서 그 마지막 몇 달이 가장 깊은 의미로 남았다. 규정대로라면 진작 폐기되었어야 할 낡은 편지 한 다발이 결국 두 사람의 오해를 풀고 한 사람의 평생 그리움에 마침표를 찍어주었다. 그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믿었다. 사람의 진심은 시간이 얼마나 흐르든 결국 닿아야 할 곳에 닿는다는 것을 그는 평생의 마지막 임무를 통해 분명히 배웠다. 세월이 더 흘러 한미라의 꽃집에는 매년 봄마다 동백꽃 화분이 진열되었다. 손님들은 그 꽃의 사연을 알지 못했지만 한미라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어머니와 박철암 그리고 신영수를 떠올렸다. 짧았지만 깊었던 그 인연들이 그녀의 삶의 작은 등대처럼 자리하고 있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진심이 전해지는 한 그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계속 이어질 것이었다. 보르무체국의 27번 사서함은 이제 비어 있지만 그 자리에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누군가 그 작은 사서함 앞을 지날 때마다 어쩌면 오랫동안 잊혔던 그리움 하나가 조용히 떠오를지도 모를 일이었다.